네, 저는 오늘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A to Z로 강연을 하게 될 필드키친 대표 강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거를 준비하면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2년 내 요식업 폐업률이 84%나 된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이 창업 교육조차 받지 않고 오픈을 하는 경우가 또 82%예요.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창업 교육을 하지 않고 오픈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 2년 이내에 우리 창업자분들이 어떤 거를 알고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대안으로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위주로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한다면 저는 현재 외식업 경력 10년차 정도 되었고, 현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80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1992 덮밥짜그리 대표 강규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외식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느꼈던 팁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신 분들처럼 저도 원래는 저희 가정도 사실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뭐 예식장 서빙 알바도 하고, 중학교 때도 뭐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좀 지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대를 나왔거든요. 전문대를 나와서 좀 조기 취업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살에 군대를 다녀와서 전역하자마자 취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22살이었는데 22살 공채 시즌에 롯데와 GS의 서류를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롯데자산개발이라는 회사에서는 사실 4년제 인재를 뽑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때 전문대다 보니까 2년제였거든요. 근데 운 좋게 서류가 합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서류 합격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4년제를 뽑는 데인데 실수로 좀 서류 합격을 하게 됐다, 죄송하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볼 기회만 달라, 그럼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회의를 하고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연락을 받고 어쨌든 면접을 볼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참 운이 좋게도 롯데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여기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학연, 지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 동기들은 이제 1년차가 돼서 사원 1이 있으면 사원 2로 진급을 하는데 저만 진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서는 아니었지만 타 부서에 있는 대리님이 그때 40대 초반이셨는데 약간 그분도 저랑 같은 전문대 출신이다 보니까 내 미래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직서를 이제 준비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23살이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자체가 좀 대학생이고 좀 어리다 보니까 이런 닭갈비라든지 이런 메뉴에 대한 관심이 제가 좀 많았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처음 장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이 닭갈비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 오픈을 했던 곳이고요. 여기는 처음 들어간 자금은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참 운이 좋게 바로 순이익이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씩은 나왔어요. 여기도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보증금이 원래는 2천에 120짜리 자리였는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뭐 2,500, 3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100에 160으로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사실 건물주분들이 안 해주시죠. 근데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4번째 찾아가니까 그래 그럼 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시게 돼서 이렇게 좀 셀프로 하게 됐었고, 이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A부터 Z까지 혼자 부딪히면서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군산대 앞, 저기 그 전라북도 군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군산대 앞에 있는 상권이고 이게 벌써 한 8년, 9년 정도 됐네요. 이때 당시에는 좀 젊은 청년이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사를 셀프로 하면서 주변 이제 오며 가며 뭐 가는 주민들이라든지 뭐 대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좀 알게 모르게 오픈 전부터 구전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 약간 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군산대 앞에 제가 좀 상권 분석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했었던 결과 어쨌든 이 닭갈비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할 건데 이 앞에는 닭갈비집이 하나는 있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이 닭갈비집이 좀 엄청 오래되고 굉장히 좀 허름하고 맛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고 어쨌든 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여기 군산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했어요. 간절했고 저를 진급시켜주지 않은 회사에 좀 약간 알게 모르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니까 더더욱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이도 많이 어렸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좀 이때 창업이 좀 잘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초보 창업자분들이 어떤 순서대로 우리 장사를 해나가면 되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템을 먼저 정한 다음에 상권을 정해야 돼요. 보통 이제 상권 먼저 정하고 거기에 아이템을 넣는다. 이게 좀 와전된 거거든요. 아이템 먼저 정하고 상권을 정해야 된다. 이 상권을 정한 다음에 상가를 구하고 그 안에 상권에 있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동선을 잡고 위생교육 받고 영업신고증 내고 사업자 등록증 내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간이사업자랑 일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사업자는 인테리어비를 내가 많이 쓸 거다 하면 일반 사업자를 선택하시고 왜냐면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배달 아이템을 할 거다 내 초기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 하는 경우는 간이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된다. 왜냐면 이거는 환급을 거의 받지도 않고 부가세율이 1%예요. 간이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는 10%고 그러니까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상가를 구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컨디션의 매장이고 동일한 위치에 있고 동일한 월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어떤 매장은 이미 장사를 하고 나간 매장이라서 증설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kg로 증설이 되어 있다. 어떤 매장 만약에 안 했으면 여기는 기본은 5kg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장사하려면 10kg 정도의 전기 사용량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안 돼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들어가면 내가 이걸 다 신청을 해서 돈도 내고 돈은 보통 이제 1kg 정도 증설할 때 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한전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한 50만원이라도 세이브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PG, 도시가스.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LPG가 도시가스보다 한 2배 비싸다. 이 말은 뭐냐면 도시가스로 내가 장사를 하면 40만원, 50만원 가스비가 나올 건데 만약에 LPG인 곳을 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8, 90만원 정도 나온다. 매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컨디션이라는 가정이라고 하면 분명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금방 제가 이제 닭갈비집 창업을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야 참 운이 좋아서 어떻게 좀 힘든 구간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물론 일은 뭐 16시간, 17시간 이렇게 했지만 금방 그 자금 순환이 잘 됐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경쟁도 조금 더 치열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의 운영 자금은 우리가 좀 만든 상태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영끌한 상태로 창업을 하면 잘 안 됐을 경우에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꼭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회사를 다닐 때 꼭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내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제일 만만합니다. 근데 이 신용보증재단도
3개월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운영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3개월을 버티고 신용보증재단을 갈 수 있어야 그 다음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터는 조금 스타트업이라든지 내가 뭐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부터 저쪽으로 이제 가시기 시작하면 되고, 그 위에 소진공까지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신용보증재단 만땅으로 차면 그 다음 이런 순서로 하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을 안 시켜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찼으면 저쪽을 가보면 또 더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저금리겠죠. 저 같은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7천만 원 정도 제가 대출을 받았었는데 보통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당자를 계속 찾아가면 뭐 2번이고 3번이고 찾아가면 은행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꼭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내가 다 찼다, 더 이상 대출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내가 있을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면 계속 문 두드리면 분명히 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닭갈비집을 제가 해오면서 또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 좋은 기회가 또 생기게 됩니다. 저기 과천 경마장 레츠런파크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특수상권에서 제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어떤 가게냐면 이런 뭐 푸드코트와 카페, 과천 과학관에 가면 이제 기차가 하나 있는데 여기 브런치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운영하는 매장이 좀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서 약간 이 오토 매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이 장사에서 조금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였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특수상권이다 보니까 수수료 매장이었어요. 수수료 매장이 뭐냐면 내 매출의 일정 구간,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11%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출의 11%를 월세 대신 내는 겁니다. 내가 매출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월세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매출이 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그만큼 월세를 적게 내는 거고, 이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이제 4개의 매장이 생기게 되니까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식자재 비용을 어떻게 낮춰야 될지, 여기는 또 메뉴를 항상 좀 재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고,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메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뉴 개발을 하는 게 좀 재미있었고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버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뭐 오뎅이나 뭐 소스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만약에 배달을 시켜 먹었다고 하면 그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정보를 한번 보면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서 한 8시, 9시 이쯤 가면 쓰레기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 매장이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는지를 보고 실제로 쓰레기 봉투를 좀 뒤져봅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쓰는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이 내가 맛있었다. 그럼 떡봉투만 찾으면 되겠죠. 그 떡봉투에 뒷라벨에 보면 제조사가 다 나옵니다. 뭐 소비자 보호센터 전화해서 여기 샘플 좀 필요한데 샘플 좀 받고 싶습니다.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떡 샘플을 다 받아볼 수 있다. 언제 제가 떡을 100가지 이상 먹어봅니까? 시간이 장사느라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좋은 것만 벤치마킹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스는 조금 더 여기서 확장을 해본다면 이 소스는 뭐 간장이 오뚜기 건지 몽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배합률을 알고 이런다고 하면 그 매장의 소스가 굉장히 맛있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림이 어디 건지, 식초가 어디 건지, 말통을 쓰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찾으면 남들보다 조금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요새는 이제 이런 기성 아이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마늘 데리야끼 소스 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죠. 근데 이 나만의 소스를 개발하고 싶다 할 때 이 기성 아이템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늘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고 싶은데 시중에 있는 거는 마늘 함량이 너무 적어서 내 성에 안 차 라고 하면 오뚜기가 됐든 셰프원이 됐든 데리야끼 소스 다 나옵니다. 이걸 구매해서 여기에 내가 간마늘만 투여하면 나만의 마늘 데리야끼 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함량을 내가 조절을 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메뉴 개발들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이게 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냐면, 이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범용 소스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개발을 한 소스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조금 더 가미한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